지금 와서 나를 의심해? 그럼 혼자 버틸 수는 있고?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는 순간 정희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하나같이 계산된 문장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숨을 삼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밥을 차려도 상은 혼자 앉기에 너무 컸으며 저녁이 되면 창밖을 보다가 어느새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루가 또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묻던 목소리, 저녁에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던 습관, 밤에 잠들기 전 내일 뭐 할 거야? 하고 나누던 대화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정막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응, 잘 먹고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도 바쁘다는 걸 알았고 제가 외롭다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둘째 재민이는 더 뜸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들 나이 때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냉장고를 열었을 때 김치통 하나와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고요.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이렇게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아, 봉사활동이요?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면요. 직원이 안내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가장 인력이 필요한 곳은 무료급식소예요. 도시락 나르고 설거지하는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봉사활동 센터로 향했습니다. 봉사활동 센터는 주민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앞치마를 받아 두르고 주방 한쪽에 섰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200개 나가요. 밥 담고 반찬 담고 뚜껑 닫으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옆에 선분들과 함께 도시락을 담으며 간간히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서서 하는 일이라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나오거든요. 말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도시락 200개가 모두 완성됐고 이제 배달 차량에 실어보낼 차례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도시락은 차에 싣고 이제 설거지만 하면 끝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설거지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도시락을 담았던 큰 통들, 국을 끓였던 냄비들, 반찬을 담았던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서 했지만 1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할 때쯤 저는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말없이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조용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했다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침에 느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짧은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센터에 다녀왔다. 도시락 200개를 담았고 설거지도 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센터에 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같은 시간에 센터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도시락을 담았던 분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번 주도 오셨네요? 네, 또 왔어요. 좋으시네요.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일이 수월해요. 일은 지난주와 비슷했습니다. 도시락을 담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익숙했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점심시간쯤 됐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수 삶아서 같이 드실래요? 봉사자분들 점심 제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주방 한쪽 테이블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봤던 그 남자, 도연 씨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여기 얼마나 오셨어요? 한 2년쯤 됐나요? 와, 오래 하셨네요. 매주 오세요? 네,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요. 대단하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봉사활동 잘 안 하던데. 도연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지도 않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하는 거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 씨가 제 옆에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씻고 그는 헹구고 닦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말없이 일을 하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익숙해지신 것 같네요. 네, 지난주보다는 낫네요. 계속 오실 거예요? 네, 가능하면요. 좋으시네요.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센터에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얼굴들이 익숙해졌고 이름도 외워졌으며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연 씨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는 늘 말없이 무거운 일을 도맡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했으며 누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도왔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참 성실하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꾸준히 오는 사람 드물어요. 보통은 한두 번 하다가 안 오는데. 그러게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연 씨를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점점 더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도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버스 타세요? 네, 저도 이쪽 방향이에요. 버스에 함께 올라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센터 밖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10년쯤 됐어요. 도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이 동네가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조용하고 살기 좋죠. 짧은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또 봬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센터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특히 도연 씨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길 잘했다고요. 혼자 집에 있었다면 이런 만남도, 이런 대화도, 이런 마음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연 씨와 버스에서 함께 왔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 같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 속에는 이제 기다릴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센터는 제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같은 시간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같은 자리에서 도시락을 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다를 떨며 일할 때도 그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고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셨으며 일이 끝나면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갈 때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조용히 처리했고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씻었으며 누군가 실수로 물을 쏟으면 말없이 걸레를 들고 와서 닦아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담다가 제가 실수로 국을 쏟았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튀고 앞치마까지 젖어버렸는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아주었고 제게 여분의 앞치마를 건넸으며 쏟아진 국을 다시 담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그는 그저 괜찮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연 씨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실한 사람을 넘어서 배려심이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봉사활동이 끝나고 센터 밖에서 우연히 도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우산을 들고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우산을 건넸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센터에 갔을 때 우산을 돌려주려 했지만 도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씨에 감동했고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가 빈 통을 돌려주며 김치가 맛있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도연 씨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정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일을 하게 됐고 쉬는 시간에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게 됐으며 가끔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기다리다가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1년 전에 떠나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기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자식도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외로운 것,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도연 씨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만나 함께 걷기도 했으며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날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40년 이야기를 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었고 남편이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할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으며 아이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본다는 말을 할 때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보다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었는데 도연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제 감정을 존중해 주었으며 함부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니까 자주 못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 센터에 오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처지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도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다고, 우리 나이 되면 이해해야 한다고, 대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게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했던 마음, 외롭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참았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와 도연 씨는 이제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잘 어울린다고 말했고 담당자도 두 분이 함께 일하면 일이 수월하다고 좋아했으며 누군가는 농담처럼 좋은 짝 만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게,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냐고요? 저는 아직 안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도연 씨가 근처 국밥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국밥집은 조용했고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남편이 떠난 후로 늘 혼자 먹었고 아이들과도 명절에나 겨우 함께 식사했으니까요. 국밥을 먹으며 도연 씨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었다는 것, 잘 되다가 한번 크게 망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이혼까지 했다는 것, 그 이후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연 씨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혼자 사는 삶, 저보다 더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도연 씨가 계산을 하려 했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사양했지만 저는 우기듯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동안 도연 씨에게 받은 게 많았으니까요. 밖으로 나와 헤어질 때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먹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것,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연 씨를 점점 더 믿게 됐고 가까워졌으며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도연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가끔 만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트에 함께 가기도 했으며 전화 통화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연락이 어느새 2, 3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고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도연 씨는 항상 제 이야기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하셨는지, 몸은 괜찮은지, 밥은 잘 드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었는데 도연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다음날 약을 사다 주었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챙겨왔으며 입맛이 없다고 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골라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 배려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아이들과 통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와 함께 카페에 있을 때 큰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려 했는데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냐고, 바쁜데 나중에 받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는 은근히 나중에 받으라는 눈빛을 보냈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으며 통화가 끝나면 아이들이 요즘 바빠 보인다는 말을 꼭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려는 거라고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반복되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다른 봉사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도연 씨가 다가와 일이 많이 남았다며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너무 친하게 지내면 소문 날 수 있다고, 우리 나이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도 도연 씨하고만 주로 일했고 쉬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도연 씨와 둘이서만 있었으며 봉사활동이 끝나고도 다른 분들과 수다 떨기보다는 도연 씨와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몇 달쯤 지나자 센터 사람들이 눈치챘는지 저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야기를 걸어오는 빈도도 줄었으며 저와 도연 씨를 조금 다르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그게 오히려 좋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안 쓰니까 편하다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한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센터에 가면 여러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도연 씨 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봉사활동 끝나고 다른 분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좋았는데 이제는 도연 씨 하나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쯤 도연 씨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괜히 연락하면 아이들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아이들도 자기 인생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는 아닐 텐데 왜 제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한테 연락 자주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세대랑 다르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안부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니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아이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전화할 때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끊었으며 아이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훈이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뜸하냐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바쁠까봐 연락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바쁘지 않으니까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도연 씨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 부담 주지 말라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고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제 생활은 거의 도연 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연 씨한테 문자를 보냈고 낮에는 도연 씨와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저녁에는 도연 씨와 함께 식사하거나 통화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연 씨를 만났고 마트도 함께 갔으며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친구 미경이도 눈치챘는지 한 번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도연 씨랑 많이 만나냐고, 혹시 사귀는 거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사람은 오래 봐야 안다고요. 저는 미경이 말을 듣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의심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경이한테 걱정 말라고, 도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도 이제 어른인데 알아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그래도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경이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편했고 외롭지 않았으며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좋았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따로따로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를 제안하는 건가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연 씨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자는 거라고. 어차피 둘 다 혼자 사는데 함께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냐고. 외롭지도 않고 편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하냐고.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괜히 말하면 반대할 거라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지내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주저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 안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바쁘고 엄마 인생에 관심 없다고. 괜히 말했다가 반대당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다가 걱정만 끼치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연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 달 후 도연 씨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도연 씨는 집안일도 도와주었고 장도 함께 봤으며 저녁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말동무도 있었으며 밤에 잠들 때도 누군가 옆방에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산 지 2달쯤 지났을 때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 지 석 달째 도연 씨는 점점 더 제 생활 곳곳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장을 볼 때 이건 사지 말고 저건 사라고 의견을 내고 제가 입는 옷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여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외출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했으며 몇 시에 돌아오는지까지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경이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 만났냐고, 뭐 했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요. 저는 그냥 친구 만났다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고 나가라고. 걱정된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인가 싶었지만 도연 씨가 걱정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도연 씨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올 건지.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말했고 저는 그게 배려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출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으며 집 밖에 나가는 게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 통장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통장이 몇 개나 있냐고,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통장 2개 있다고, 하나는 생활비 쓰는 거고 하나는 남편이 남긴 돈이 들어있다고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그걸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도연 씨가 계속 기다리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결국 대답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된다고요. 도연 씨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은행에서 좋은 상품 있으면 넣어두는 게 낫다고, 혹시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지금도 정기예금 들어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 씨는 가끔씩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니까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같이 사니까 공과금도 늘었다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집에 들어와 살면서 부담이 됐나 싶어서요. 그래서 생활비는 제가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우기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달 생활비를 도연 씨에게 건넸고, 도연 씨는 그 돈으로 장도 보고 공과금도 내고 집안 살림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70만 원, 100만 원, 어느새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도연 씨가 이것저것 사유를 대며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도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고민이 있다고, 예전에 했던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저는 무슨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옛날에 사업하다가 빚이 좀 생겼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있다고, 요즘 채권자가 자꾸 연락해서 스트레스라고,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로 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천만 원을 도와달라는 말인가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침묵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억지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 만약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자기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겠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 않았고 그걸 도연 씨에게 줘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매일 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을 설치고 한숨을 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도연 씨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이인데 어려울 때 외면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요. 도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3천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도연 씨에게 건넬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괜찮은 건가,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도연 씨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정말 어려워서 부탁한 거라고, 나중에 갚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돈을 건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도연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빚 문제로 힘들었을 테니 당연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도연 씨는 밤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으며
제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도연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다고, 왜 자꾸 간섭하냐고, 답답하게 굴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언제 간섭했나 싶어서 억울했지만 도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나? 도연 씨와 함께 사는 게 옳았나? 돈을 빌려준 게 실수는 아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언급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그저 밥을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제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으며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저녁을 차려놨는데 도연 씨가 한 입 먹더니 뱉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맛이 없다고,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왜 자꾸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도연 씨는 화를 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왜 자꾸 캐묻냐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함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말로만 화를 내던 게 어느새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문을 세게 닫고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손을 대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도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비틀거리며 걷는 걸 보니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밥 드실 거냐고요. 도연 씨는 대답 대신 식탁을 내려다봤고 갑자기 손으로 반찬 그릇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반찬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딴 걸 밥이라고 차려놨냐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괜찮게 만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요. 도연 씨는 제게 다가왔고 제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얼굴을 가까이에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왜 자꾸 잔소리하냐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신경 쓰이게 하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가 제 팔을 놓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깨진 그릇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언급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그저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 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면 화를 낼 것 같았고 제가 집을 나가자니 여기는 제 집이었으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살게 된 것, 돈을 빌려준 것, 요즘 도연 씨가 술을 마시고 폭력적으로 변한 것, 어젯밤 일까지. 미경이는 조용히 듣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리고 집에서 내보내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까지 부르는 건 너무 큰일을 만드는 것 같았고, 도연 씨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즘만 이상한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요. 저는 미경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경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라고, 도연 씨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으라고,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연락처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를 대비해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저는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또 화를 냈고 물건을 던졌으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계속했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가 보내준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오은솔 씨였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은솔 씨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가능하면 오늘 당장 오라고요. 저는 도연 씨가 나간 사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은솔 씨의 사무실은 시내에 있었고 깔끔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솔 씨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도연 씨와 만난 경위, 함께 살게 된 과정, 돈을 빌려준 것, 폭력이 시작된 것, 녹음한 것까지. 은솔 씨는 메모하며 듣다가 물었습니다. 차용증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가 꼭 갚겠다고 했고 믿었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건 받지 않았어요. 은솔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돈 받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녹음, 파일이 있으니 증거로 쓸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솔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도연 씨를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솔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일단 안전부터 확보해야 해요. 그날 저는 은솔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으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도연 씨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접근금지 가처분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두려웠습니다. 도연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더 화를 내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도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도연 씨는 집에 돌아와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폭력을 휘둘렀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나가달라고요. 도연 씨는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자기 집인데 왜 나가냐고, 오히려 저보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라고, 도연 씨가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화를 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후라 예전처럼 거칠게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됐고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도연 씨는 짐을 싸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솔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에 대해 조사를 좀 더 해봤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저는 사무실로 갔고 은솔 씨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도연 씨의 과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에게는 전 배우자가 있었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솔 씨가 말했습니다. 전 배우자를 찾았어요. 만나보고 싶으면 연락처를 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카페에서 한가을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가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와 결혼했던 것,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던 것, 시간이 지나며 폭력적으로 변한 것, 돈을 빼앗긴 것, 결국 이혼한 것. 제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가을 씨는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외로운 여자를 찾아다니며 접근한다고 처음에는 다정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난 도연 씨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는 것, 저는 그저 표적 중 하나였다는 것,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센터에서의 성실한 모습, 배려심 깊은 행동, 저를 위로해주던 말들, 함께 살자는 제안, 모두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가을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를 탓하지 말라고. 도연 씨가 워낙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속을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슬픔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 씨는 조용히 기다려줬고 제가 진정할 때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솔 씨와 함께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을 씨의 증언과 제 녹음 파일, 그리고 도연 씨의 과거 기록을 모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폭행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제게 빌린 돈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다시 봉사활동 센터에 나갔습니다. 도연 씨 이후로 한동안 가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반갑게 맞이했고 예전 봉사자분들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시락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친구 미경이는 자주 연락했고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강해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인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어쩔 수 없이 강해졌다고요. 아들 지훈이와 재민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고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혼자 그런 일을 겪었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 말하라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먼 사이가 아니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가끔 미경이를 만나고 아이들과 통화하고 센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제 의지로 제 삶을 살아갑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불행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 스스로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제 삶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 줄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속 시원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